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관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수십 년간 서로 주적이라고 불러왔죠. 맞아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관계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단순 뉴스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왜 이렇게 갈등이 깊어졌는지, 또 최근 직접 충돌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네,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아니 대체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근본 원인이 뭐지? 이런 궁금증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보면서 좀 놀랬던 게요. 이 두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외교 관계도 맺고 심지어 협력까지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만들었을까요? 역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입니다. 1979년? 네, 그때 친미 성향이었던 팔레비 왕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데올로기 자체가 모든 걸 바꿔버린 거죠. 이데올로기요? 네, 새 정권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오니즘 타도 이걸 외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국가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다시 말해 존재론적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단순히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적대 관계가 거의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셈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동 지역의 그 복잡한 패권 다툼까지 얽히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스스로 이제 시아파의 리더를 자처하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또 예멘 후티 같은 이런 반이스라엘, 반미 무장단체들을 지원하잖아요. 이걸 이란은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죠. 저항의 축. 네,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니까 이란의 이런 움직임을 우리를 포위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극도로 경계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 지정학적 갈등 위에 자료들을 보면 정말 양측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여기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핵 문제. 그쵸? 네, 맞습니다. 가장 첨예한 부분이죠. 이란은 계속해서 우리는 평화적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다. 저거 핵무기 만들려는 거다.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걸 레드라인으로 딱 설정해 놓은 거고요. 그렇죠.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 정보기관, 그 유명한 모사드가 이란 핵 과학자를 암살했다거나 시설을 공격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주로 대리 세력을 통한 그림자 전쟁 이런 식이었는데 네, 그랬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고위 지휘관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직접 드론하고 미사일 공격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바로 이란 내 군사시설로 맞대응했고요.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입니다. 전례용은 직접 충돌인 거죠.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430명 이상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관련 위성사진 같은 것도 공개되고 그랬으니까요. 긴장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전면전은 피하는 거예요. 대신에 제한적인 보복, 예를 들면 공습이나 미사일 발사, 아니면 사이버 공격 같은 걸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긴장 상태는 유지되지만 확전은 막는. 그렇죠. 일종의 저강도 긴장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두 나라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대규모 지상전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편이고요. 근데요, 이런 제한적 보복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뭐랄까 감정이 격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오판을 해서 이게 전면전으로 확 번질 위험은 없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거죠. 전면전 확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오판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령 이란의 핵무장이 정말 임박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판단해서 대규모 선제 타격에 나선다거나 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장이 엄청나겠네요. 상상 이상일 겁니다. 3차 중동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유가는 배럴당 $150 이상 폭등할 수도 있고요.
세계 경제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충격, 그야말로 블랙스완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패닉은 당연하고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요? 이건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림자 전쟁으로요. 아, 다시 뒤에서 싸우는. 네, 직접적인 충돌은 좀 잦아들고 이란은 다시 대리 세력을 활용하고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이나 사이버 공격으로 대응하는 그런 기존 양상으로 회귀하는 거죠. 특히 물리적인 충돌 외에도 이제는 국가 기관 시설을 노리는 사이버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장이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란 직결되는 문제죠. 만약에요,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라도 된다면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심각한 원유 공급 차질이 생길 거고 그럼 과거 같은 오일 쇼크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심화, 경기 침체 가속화로 바로 이어지겠죠.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또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게는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유가, 물가 불안정해지고 수출 환경 나빠지고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강대국들 입장도 복잡해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이란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미국을 견제하려 하고요. 유럽은 외교적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자, 오늘 저희는 1979년 혁명에서 시작된 그 뿌리 깊은 이념 대립과 패권 경쟁,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 문제라는 불씨, 여기에 최근에 아주 위험했던 직접 충돌까지 이란 이스라엘 갈등의 여러 층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세계 경제, 더 나아가서는 바로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짚어봤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유가나 물가, 또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네, 잘 보셨나요? 오늘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시작된 이념 대결, 중동 패권을 둘러싼 경쟁, 이란의 핵 개발이라는 존재론적 위협, 그리고 시리아 등에서의 대리전과 최근의 직접 충돌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중동을 폭풍의 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의 확전은 국제 유가 폭등, 글로벌 경제 마비, 그리고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전 세계가 이를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이 중대한 갈등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어떻게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충돌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원인과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우리의 비판적인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